또 시간은 우리 편이죠. 주식시장 편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뭐 경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테니까. 네, 버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버틸 수 있는 여건이냐, 이게 조금 까리한 게요. 경기가 어떤 정도로 어떤 강도로 침체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침체로 접어들고 올 4분기에서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조금 눈에 띄게 전분기 대비 뒷걸음질 치는 경기 침체라고 가정한다면 실제로 기업 실적이 무너지는 예상치를 조금 아래로 빗나가는 시기도 네. 올 4Q부터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의 반영은 아직 좀 덜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복병이 있다라는 거죠. 역사가 깊은 눈이지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오늘도 한번 지혜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3프로TV의 자랑 김한진 박사님. 네,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저희에게 좀 전해주십니까? 지금 계속되는 시장의 뜨거운 화두는 네. 사실 이 랠리가 베어마켓 랠리냐, 그러니까 일시적이냐, 아니면 네. 강세장으로 이미 진입한 거냐. 네. 뉴욕 시장이 6월 16일 날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S&P가 거의 17%, 나스닥 100은 25%가 올랐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거의 10% 넘게 올랐고요. 그래서 이 최고점 대비 S&P 500 같은 경우에는 연초 4,800에서 최저점이 한 1,200포인트 빠졌는데 거기에 그 절반을 회복했습니다. 빠진 거에 반. 네. 그리고 코스피는 이제 전체 3,300에서 2,200 거기 때 이제 그 한 1,000포인트 빠졌는데 거기에 한 50포인트. 지금 25%. 빠진 거에 4분의 1 회복. 4분의 1 정도를 회복했고. 그러니까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기술적 지표를 보는 사람들은 이제 강세장을 확신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되면 강세장이에요? 예, 꼭 강세장이라기보다는 강세장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거의 터치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장기 이동평균선, 네. 가령 또 50일 이동평균선을 상당 기업들이 이제 회복하고 있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지표, 전체 낙폭의 50%를 이제 복구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좀 흥분할 만하죠.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차트라는 게 저는 이제 워낙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고점에서 훅 떨어졌다가 반 올라왔어요.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다시 가는 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힘이 좋다. 주가가 올라가는 힘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것들을 통상 어쨌든 그걸 지수를 보고 판단한다 이거죠. 이동평균선의 골든 크로스라든지 또 그렇습니까? 말씀드렸던 전체 구성 종목들이 얼만큼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전체 하락폭의 한 50%를 넘어서 반등하는 경우는 다시 전저점을 찍는 경우는 아주 드물거든요. 확률적으로. 저는 이 차트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몸무게 차트를 그려요. 80에서 75 빠졌어요. 77까지 가요. 그럼 차트를 보면서 내 몸무게는 이제 79, 80을 다시 찍겠구나. 이건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덜 먹어야지 이러면서 내가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걸 텐데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이건 이제 여러 사람의 그 의지들이 모여 있는 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가능하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차트도 맞을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확률이죠, 그리고 차트를 보는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론도 많고 패턴 분석도 많기 때문에 저는 차트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펀더멘탈 보는 사람들은 어쨌든 차트는 좋지만 지금 펀더멘탈은
강세장으로 전환하기에는 너무 여러 여건이 미흡하다. 그래서 뭐 다시 전저점을 찍으러 내려갈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뉴욕 시장 기준으로 지난달 6월 중순이 저점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좀 V자 반등 지금부터 계속 쭉쭉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어려울 것이고 네네. 지금 제가 보는 뭐 경기라든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요인으로는 상당히 우여곡절 앞으로도 상당 기간 다사다난 한 주가의 변동성이 불가피할 거다. 네.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뭐 미국장이나 우리장이나 뭐 힘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좀 탄탄하게 네, 놀랍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놀랍고 뭐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을 뭐 여러 조건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조건들이 되면 그 조건들이 이제 될지 안 될지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니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주가 지수의 반등이고요. 나스닥 거의 한 뭐 바닥에서 25% 올랐죠. 나스닥 100은 뭐 25% 올랐고, 그리고 이 기간에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지금 8월 말 하순까지 그 2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연초 대비로는 240bp나 올랐어요. 네. 10년물은 연초 대비 140bp나 올랐습니다. 빨간색 선이. 네, 그러니까 통상 이렇게 이제 통화 긴축 또 인플레이션에 따른 장기 금리의 상승. 오른쪽이 금리 그래프고 왼쪽이 네, 지금 주가 그래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요 국채 금리 그래프만 보면 어쨌든 통화 긴축이 3월부터 시작됐고 또 3월 이후부터는 2년물이 거의 160bp나 올랐잖아요. 네. 1.6%나 올랐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주가가 계속 내려가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네. 지금 6월 중순을 바닥으로 굉장히 강하게 튄 그 이유는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의 꼭지를 찍었다. 그리고 통화 긴축이 정점을 지나가고 있다. 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세장에 필요한 조건은 뭐 거기서 나올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경기 둔화가 멈추고 회복 조짐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기 때문에 한 6개월 선행한다고 그러면 지난 6월 중순이 진바닥이라면 네. 올해 한 4분기, 뭐 올해 한 연말 정도에는 경기가 돌아서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맞았어. 주가는 선행적이고 역시 경기에 한 6개월 선행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더 연말에 더 환호를 하겠죠. 네네. 주가의 경기 선행성을 조금 더 인정한다면 뭐 한 9개월 뭐 이렇게 선행할 수도 있으니까 네. 적어도 내년 3월, 내년 3, 4월은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회복되어야 네. 야, 주가가 거의 9개월이나 선행했어? 내년 갔을 때 작년 뭐 6월에 바닥을 찍은 게 역시 주가는 현명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죠. 네. 정당화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 경기와 기업 실적은 같이 가잖아요. 뭐 그렇겠죠. 네, 기업마다 조금 다르지만 전체를 합쳐본 기업 실적은 같이 가는데 지금 주가가 반등한 6월부터 반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뭐 물가나 통화 정책의 정점 통과 기대도 있지만 2분기 빅테크들의 실적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업 실적 개선이 반등을 어쨌든 도와준 건데 네. 반등에 힘을 실어준 건데 3Q에도 과연 시장의 신뢰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기업 실적이 이제 이게 두 번째 조건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좀 물가와 통화 긴축이 정점을 통과한 거를 인정하더라도 그래 계속 낮아져. 그리고 연준도 뭐 9월에 75bp가 아니라 50bp 인상할 거야. 또 실제로 인상하고요. 그렇게 물가와 통화 긴축이 정점을 통과하더라도
동시에 물가가 고점에서 조금 빨리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연준이 어쨌든 긴축의 폭은 낮추더라도 이게 많이 안 내려와주면 고점 네. 대비 9.1%를 고점이라고 봤을 때 9.1, 8.5 이렇게 해서 쭉쭉 내려오는데 이게 빨리 내려와줘야 그리고 한 3% 빨리 가야 네. 연준도 이제 손 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역할은 끝났어. 네. 뭐 3%에 털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뭐 한 6% 이하로 갔을 때 언제? 그러니까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물가가 정점을 통과한 거는 인정하더라도 네. 얼마나 빨리 고점에서 멀어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죠. 강세장 조건에 필요한 네. 어쨌든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한 8점 얼마 나왔는데 뭐 지금 이제 8월 8, 9, 10, 11, 12 이렇게 한 5개월 동안 뭐 한 뭐 8, 7, 6, 5, 4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8.5, 7.9, 7.6, 7.3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가 빠른 거고 어느 정도가 느린 거라고 우리가 인식하면 됩니까?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네. 뭐 7% 연말 연말 7%? 네, 소비자 물가 그 정도는 가죠. 네, 그렇게 하고 네, 그 정도는 갑니다. 네. 네. 내년도에 이제 한 뭐 3, 4%. 아이, 됐어요. 그 정도. 그 정도만 가면 돼요? 네. 물가는 그 정도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그 조건 세 개가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 조짐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좀 괜찮아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낮아져야 된다는 건데 물가는 이제 제 보니까 되는데 네. 실적이 저 괜찮아야 된다는 거는 이 쿼터보다 그러니까 2분기보다 더 좋아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3쿼터 안 좋게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좋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상치보다 좀 좋아야 되고 네. 신뢰성을 줘야죠. 네. 기업 실적이 이제 무너지는 거나 무너질 일은 없구나. 조금 안 좋은 업종도 있지만 네. 좋은 업종도 이렇게 많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합쳐지면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리세션이 오면 S&P 500 12개월 포워드 EPS가 네. 200달러까지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한 10% 지난 12개월보다 한 10%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네네. 10% 이상. 그러면 PR 한 15배 적용하면 S&P 500 적정 페어 밸류 적정 주가는 3,300 정도가 나와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닝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10% 이상 거꾸로 가면 향후 12개월 뭐 예상 이익이 기대 이익이 이렇게 가면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베이스 시나리오는 뭐 그냥 한 230달러 뭐 이렇게 뭐 그냥 소소한 정도 살짝 마이너스 뭐 한 귀여운 약간 후퇴 뭐 그런 정도면 뭐 현재 17배 정도 적용하면 네. 뭐 한 뭐 4천 뭐 4,500 뭐 괜찮다. 뭐 그리고 또 앞으로 좋아질 걸 생각하면 또 앞당겨서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주가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제 편안해지는데 기업 실적이 이제 그렇게 크게 후퇴하지 않을 거다라는 신뢰감을 3Q 실적에서 투자자들이 확인하기를 원하고 있죠. 네네네. 통화 정책도 사실은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3월 달 첫 금리 인상의 스타트를 연준이 했을 때요. 그때 소비자 물가가 8.5%였잖아요. 미국 CPI가. 네. 근데 지금 뭐 제가 7% 정도가 연말에 컨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3월 대비 연말 9개월 후에는 연말에는 1.5%포인트 떨어진 거잖아요. 물가가. 그렇겠죠. 예. 네. 근데 그렇죠. 1.5%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금리를 325bp를 올린 거거든요. 지금 9월에 50bp를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네. 연말에 3.50 연준 기준금리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거의 한 350bp를 올려서 소비자 물가가 1.5% 떨어지는 이제 이런 성적표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면 물가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네. 번째 조건 경기일 것 같습니다. 경기. 경기가 뭐니 해도 버텨주면 잘못 봤다. 경착륙 잘못 봤다. 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그렇게 반성문 쓰고 이러면 뭐 주가
뭐 계속 뭐 V자형으로 네, 못 네, 가더라도 천천히라도. 네, 천천히 올라가죠. 그 미국 경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네. 박사님은 어느 정도 수준의 경기 뭐 침체 혹은 뭐 경기 충격 요 정도를 혹시 보고 계신지. 저는 뭐 거듭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은 경제 우등생이고 고용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네. 좀 귀여운 침체, 음. 그러니까 뭐 약간 소프티시한 침체로 갈 건데 네. 혹시 중국이나 유럽 경기가 더 안 좋아지면 그 영향으로 미국 입장에서 대외 여건이 안 좋아져서 조금 내년 중반 정도에는 일시적으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은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요. 네. 지금 표를 한번 갖고 왔는데 저보다는 이제 권위 있는 컨퍼런스 보드가 7월 달에 예측한 미국의 분기별 전망인데요. 아, 권위는 우리 박사님이 더 있으십니다. 그 권위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여하는 거예요. 네. 컨퍼런스 보드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네, 컨퍼런스 보드 괜찮은 데입니다. 괜찮은 데입니까? 네, 경기 지수를 발표하고 소비자 네. 신뢰 지수를 발표하는 데고요. 네. 분기 GDP를 올해 하반기에 이렇게 쭉쭉 내려가서 내년 1분기에 마이너스 0.5를 이제 봤고요. 물론 이제 전망은 전망일 뿐인데 뭐 또 수정되겠죠. 근데 이제 소비 지출을 보시면은 요 세 번째 칼럼의 소비 지출을 보시면은 이건 볼 수가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예,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네, 소비 지출이 네. 쭉 올해 하반기부터 쭉 내려가서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전분기 마이너스로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소비가 줄어든다는 네, 거예요? 네. 소비가 줄어들고 또 수출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올 2분기를 피크 정점으로 네. 18% 전분기 대비. 그래서 3분기에는 8, 2, 0.5, 0.5 이렇게 급냉을 해요. 이게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네. 오. 그러니까 아까 그 대외 여건의 어쨌든 부정적인 영향이 갈수록 어제 이제 중국 뭐 저기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그 미국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피크아웃하고 수출이 피크아웃하고 네. 내 외수가 같이 계속 쪼그라드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전에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누적된 긴축의 효과도 절정을 이루고 또 해외 경기의 부진에 따른 스필백 효과도 조금 정점에 이르는 시기가 네. 내년 2분기일 거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컨퍼런스 보드가 이제 이 정도 귀여운 침체를 예상했는데 이게 뭐 모르는 일이잖아요. 네네. 뭐 중국도 좀 불확실하고요. 유럽도 더 망가질 수 있잖아요. 그 겨울 지나면서. 네. 이러면 뭐 이게 다 하향 수정되는 거죠.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정도의 경기에서 물가가 이렇게 잡힐 거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죠. 경기가 요 정도 이렇게 연착륙을 하듯이 조금씩 둔화되면 쪼그라들면 물가는 잡힐 거다. 네. 근원 PCE가 올 연말에는 4.4, 내년 연말에는 뭐 한 2.5 이렇게 안정될 거다. 근데 이 실업률을 보십시오. 네. 실업률은 전혀 안 변해요.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해외 경기 쪽에서의 부진 또 뭐 실업률의 상승에 따른 고용 감소 이런 것들은 반영이 덜 돼 있다라는 거죠. 특히 고용의 부진에 따른 실업률 상승에 따른 실질 소비 지출의 감소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영한 게 아닌가, 예측한 게 아닌가. 그래서 고용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든 물가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든 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컨퍼런스 보드가 지금 뭔가에 뭐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뭔가 하나는 좀 잘못 봤다. 두 네. 개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건데 네. 두 개를 지금 같이 가는 걸로 지금 상정을 해놨다는 거죠. 뭐 알면서도 이렇게 냈을 건데요. 왜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정할 거니까요. 아. 네, 앞으로 계속 수정할 거니까 이코노미스트들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불확실할 때는 네.
좀 일단 뭐 베이스 시나리오로 아. 넣어놓고 네네. 지표 발표될 때마다 이제 수정을 하죠. 아, 고용이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죠. 이 상황이면. 네, 이러면 연준의 긴축은 멈출 수가 없죠. 5.2%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계속될 텐데 네. 수출도 뭐 이거는 별로 임금 보는데. 상승률만으로도 이런 근원 PCE는 나올 수가 없죠. 아, 그렇습니까? 모순입니다. 네. 컨퍼런스 보드 전망 중에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이 물가 저 뭡니까 임금 쪽인지 아니면 실업률 쪽인지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그냥 낙관적으로 전망한 거다. 컨퍼런스 보드가. 네, 근데 낙관적으로 전망한 것도 수출이 쪼그라들고 소비가 쪼그라들고 내년 2분기에 조금 성장률이 마이너스, 상반기에 마이너스를 찍는다. 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 네. 다시. 자, 그럼 이 경기 이제 짚어주셨고요. 세 개 짚어주신 게 이게 경기 회복, 그다음에 이제 실적, 그다음에 물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적은 뭐 아까 얼핏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세션이 오면 이제 왕창 빠질 거고요. 네. 리세션이 안 오면 뭐 그냥 소소하겠죠. 그리고 소소한 정도면 뭐 PR의 디레이팅, 그 훼손도 없을 거고, 뭐 주가가 어쨌든 버틸 수 있고 또 시간은 우리 편이죠. 주식시장 편이죠. 왜냐하면 언젠가는 뭐 경기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테니까. 네, 버티면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버틸 수 있는 여건이냐, 이게 조금 까리한 게요. 이게 조금 복잡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지금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게 역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수가 이제 이 파란색 선인데 이게 경기 선행 지수가 지금 5개월째 꺾였잖아요. 네. 근데 경기 동행 지수는 이 회색 선인데 아직 안 꺾였어요. 근데 기업이익은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도 그랬고 또 2006년에서 10년에도 그랬고 네.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는 초반에는 기업이익이 버텼잖아요. 네. 이게 선행 EPS고 여기 선행 EPS고 주황색이 ROE인데요. S&P 500 기업에. 네. 선행 지수가 꺾였을 때는 뭐 이렇게 버티다가 이 동행 지수가 꺾이면서 동행 지수가 꺾이면서 2000년에도 동행 지수가 꺾이면서 그러니까 동행 지수가 꺾일 때는 선행 지수는 이제 완전히 이제 꼬꾸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동행 지수가 꺾일 때 EPS는 꺾여요. ROE도 꺾이고.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라는 게 사실은 어쨌든 동행 지수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소비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경기가 뭐 어떤 정도로 어떤 강도로 침체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 침체로 접어들고 경기 동행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컨퍼런스 보드의 예측이나 제 전망이나 올 4분기에서 내년 한 2분기 정도가 경제 성장률이 이제 조금 눈에 띄게 전분기 대비 뒷걸음질 치는 경기 침체라고 가정한다면 올 4분기 내년 1, 2분기. 네. 그게 이제 그 경기 침체 절정. 네. 그 침체 정도가 이제 뭐 가벼운 침체든 굉장히 나쁜 침체든 네. 그렇다고 보면 실제로 기업 실적이 무너지는 예상치를 조금 아래로 빗나가는 시기도 네. 올 4Q부터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거는 우리가 주가의 반영은 아직 좀 덜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복병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앞서 소대 우여곡절과 여러 가지 변동성이 앞으로도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이유죠. 네. 자, 그리고 물가 빠르게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물가가 이제 좀 중요하고 제가 너무 아까 설레발을 좀 쳐놨는데 그 희망은 이제 좀 반영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니까 연말까지 7% 정도면 저는 뭐 7.4%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괜찮은 수준이에요? 아니면 그러면 조금 소소한 거죠. 소소해요. 네, 그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물가가 7.4? 그러니까 너무 높은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야 9.1에서 7.4 떨어졌고 방향성이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레벨을 중요시하느냐, 지금 방향성을 중요시하느냐. 지금 6월 중순 이후에 지금 한 달간 주가 상승은 방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 그리고 연준의 긴축 정책이 피크아웃했다라는 것에 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고요. 네. 조금 펀더멘탈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레벨을 좀 중시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레벨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긴축의 기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들어서도 그 더 몇 번씩 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좀 길어지는 거잖아요. 올해 3월 달에 인상해서 네. 내년 한 가을까지도 인상을 한다? 네. 이러면 생각보다는 좀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이 되잖아요. 뭐 계속 25bp라 할지라도. 네. 그러면 주가의 상단이 조금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니까 그 네, 얘기는 네. 역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연은에서 이제 예상한 이 차트입니다. 네. 뭐 제목이 뭐 여전히 좀 높다라는 이제 표현이고요. 이게 이제 헤드라인이고 이제 이게 근원인데요. PCE 기준입니다. 네. 그래서 연준은 이제 근원 PCE 물가를 이제 중시하는데 아무튼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봤어요. 떨어지는 걸로 보고 2024년 그러니까 내년 지나서 후년 말 정도에 한 2.2%를 도달한다. 그러니까 2.2%라는 것은 사실은 금융위기로 인해서 통화를 굉장히 팽창시킨 그 여파로 물가가 올라갔던 2012년, 네. 14년 그리고 직전 금리 인상기죠. 2015년 12월부터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2015년 12월 그리고 뭐 2018년 이때가 이제 요 정도 선이에요. 그리고 근원 물가가 그 유가가 이제 급락하면서 지금 급락했지 않습니까? 또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가파르게 헤드라인이 더 빨리 떨어지고요. 근원 물가는 여러 가지 이제 끈적끈적한 요인 때문에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죠. 근원과 헤드라인이 이제 이렇게 만나가지고 2022년 뭐 올해 4분기라든지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 차트에 꼭 의존을 하든 네. 뭐 평소에 제가 좀 계속 드린 말씀은 갈 길이 멀다. 그러니까 연준이 금과 억조로 여기는 뭐 근원 PC 2% 초반에 도달하는 게 굉장히 뭐 사람들 생각보다 뭐 내년 중반, 뭐 내년 말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 근거는 경제학자들이 이번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길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저야 뭐 경제학자분들의 그 깊은 뜻은 잘 이해 못 하겠습니다만 이제 물가가 이만큼 뛴 게 그러니까 물가가 이만큼 높으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건데 이렇게 물가가 뛴 게 가만 놔둬도 좀 내려앉을 물가 아닙니까? 이게 꼭 금리를 막 높여서 잡아야 될 물가가 아닌 그냥 워낙 비정상적으로 뛴 거기 때문에 맨날 1, 2%씩 하다가 2, 3%씩 하다가 갑자기 막 10% 가까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오는 거라 이건 그냥 놔둬도 자연적으로 내려올 물가 아닙니까 혹시? 그냥 놔두면 더 큰 비용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좀 물가가 복합적이고 물가 인플레이션 요인이 그리고 좀 한 번 올라간 물가는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경기 침체가 없이 물가를 잡는다라는 것은 역사상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상승인데
이 임금 상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금 상승이 떨어지려면 고용 시장이 소위 망가져야 되는데 실업률이 치솟아야 되는데 어쨌든 연준이 굉장히 어려운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네, 이게 네, 네. 거의 아티스트다. 그러니까 경기를 조금만 침체시키고 물가를 잡는 네, 조심스러운 어쨌든 이 위험한 폭탄을 이렇게 잘 다루는 기술이 필요한데 제가 드릴 마지막 말씀은 네. 공급 요인도 여기에 안정이 같이 따라줘야 돼요. 이 정도의 물가의 하락이 이루어지려면 네, 네, 공급 요인은 연준이 어떻게 통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말에 이제 겨울에 뭐 유로존에 이제 가스값 상승이라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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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 2%라는 이 의미 이 롱거런 타겟이라고 돼 있는데 2%라는 것은 사실은 2.5%의 중립금리에서 도달하는 정상적인 근원 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립금리가 2.5%잖아요. 네. 근데 이 위에 그러니까 2.5%의 중립금리와 이 2%의 물가. 근원 PCE 물가 위에서는 네. 경기 부담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경기 부담이 계속 상존하고 있고 네. 어떤 게 이렇게 조금만 어긋나도 공급 요인이라든지 뭐 공급망 차질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위태위태하군요. 조금만 어긋나도 물가가 예상만큼 그렇게 잘 안 떨어지는 구간인데 특히 이게 4% 네. 선 4%가 이 목표의 2배잖아요.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 하반기가 조금 이 판단에 네.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강세장이 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기적으로 저희 3프로TV 아침 방송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옛날 중동학개론이 끝난 지 벌써 2개월. 여전히 많은 분들이 꾸준히 시청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동학개론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식을 얻기도 했지만 세상을 이해하는 폭을 더 넓힐 수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위즈덤 칼리지에서 만나는 인남식 교수님의 특강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선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게 만드는, 그러니까 내다보고 내가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지혜라고 한다면 저는 지혜의 절정이 결국은 인간 이해로 수렴된다고 봐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희로애락을 표현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저는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특별한 시간. 네이버와 인터파크에서 위즈덤 칼리지를 검색해보세요.